2장 더 많은 배터리, 더 많은 리튬. 경쟁력 있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가속 능력, 안정성을 결정하는 배터리를 우선 정복해야 한다. 중국 전기자동차 이야기가 전기 자전거에서 시작된 것처럼 중국 배터리 이야기는 휴대전화에서 시작된다. 중국에서 휴대전화가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보다 먼저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당한 가격 덕분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업계의 호황이 절정에 달했던 2000년대 초에도 중국은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배터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였고 기초과학 역량이 생산 라인에서의 로봇 활용에 힘입어 세계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었다. 그 덕분에 중국에서의 호황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충전식 전자기기들은 일본산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을 터였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배터리 산업에 진입하고자 했으나 노하우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이 문제였다. 일본처럼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마련하려면 1억 달러 이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안후이성 출신의 한 이상주의자는 상황을 다르게 보았다. 화학과 재료공학을 전공했던 왕찬푸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배터리 산업에 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키워라 라는 영어 문장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딴 다음 중국어 발음으로 부른 비야디 Build Your Dreams를 사명으로 정했다. 처음에는 일본산 배터리를 구매한 뒤 학계에 있는 동료들과 분해하며 모방했다고 한다. 또한 배터리 기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특허를 찾아보기도 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시내 중심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가게마저 불법 복제된 영화와 음악, 책을 취급했다. 지적재산권법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팀원들과 함께 상업용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낸 왕찬푸는 자체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는 값비싼 일본산 로봇을 인간으로 대체했다. 왕찬푸가 사업을 시작했던 시기 중국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인건비가 모두 저렴했다. 사실 일본에서도 생산 라인의 일부 작업은 사람이 마무리해야 했다.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의 노동은 지루하고 건강에 해로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직률도 높았다. 하지만 일본산 배터리의 소매 단가가 8달러이던 시절 왕찬푸의 회사에서 생산한 배터리의 단가는 3달러였고 그만큼 잘 팔렸다. 투입되는 자본의 측면에서나 운영비의 측면에서나 자동화된 생산 라인보다 인간의 저렴한 노동력이 더 효율적이었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비아디의 시작을 접하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인간적이지 못한 노동 관행을 개탄하며 산업혁명기의 영국을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자수성가한 비아디의 창업자는 오늘날 중국의 우상이자 신에너지 혁명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비아디는 워렌 버핏이 대주주 중 한 명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비아디의 성공과 수직 계열화. 일본산 배터리를 분해해 모방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것만으로는 비아디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다. 끊임없이 변신하며 막대한 수요에 편승하는 능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자그마한 주택에서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생산하며 초라하게 시작한 이 회사는 중국 3대 자동차 생산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서구에서도 비아디의 성공에 주목했다. 2010년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비아디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8위로 꼽았다. 몇십 년간 같은 업계에서 군림해온 포드, 폭스바겐보다 높은 순위였다.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인접 영역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 방향을 과감히 트는 능력은 중국 기업가들의 특징이다. 서구의 경영 대학원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전문화와 핵심 역량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중국식 접근법은 더 실용적이다. 모든 것을 아예 바닥부터 새로 배워야 하고 초기 생산품의 품질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인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배터리 물질 생산 업체 중 하나인 영파33이 있다. 2006년만 해도 이 회사의 매출 중 93%가 의류 판매에서 나왔다.
영파 33이 처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자본을 축적한 분야는 남성복, 특히 신사복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영파 33은 매출의 75%를 배터리 물질에서 만들어냈다. 비아디가 영파 33처럼 완전한 미지의 영역에 뛰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다각화였다. 비아디는 새로운 영역에서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다. 수직 계열화는 한 기업이 특정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시작은 중국의 공장들에서 각종 부품을 공급받던 외국의 휴대전화 생산업체에 배터리를 파는 것이었다. 중국의 각 공장은 서로 다른 사양의 부품을 주문받아 생산했고 조립은 또 다른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문제는 전자산업에서 사용되는 가장 엄격한 사양의 부품에도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공급업체가 너무 많고 각 업체에서 납품한 부품이 계약 조건을 만족한다는 한도 내일지라도 원래 사양과 차이가 나면 최종 제품이 기대만큼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게다가 공급망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탓에 납품이 지연될 위험마저 컸다. 이런 문제를 알아챈 비아디는 자신들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다른 부품까지 납품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비아디는 휴대전화 생산 업체가 되었다. 비아디는 창립하고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국제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크고 중국에서는 가장 큰 배터리 생산 업체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전기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목격한 왕찬푸는 휴대전화 배터리 사업에 만족한 채 확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 비아디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핵심 성능을 결정하는 기본 구성품이었다. 이런 판단하에 2003년 비아디는 국유 기업이었던 시안 진천자동차를 인수했다. 배터리는 만들 줄 알았으므로 자동차 만드는 법을 최대한 빨리 배워야 했고 가장 빠른 길은 기업 인수였다. 2013년에는 비아디의 전체 매출 중 51% 이상이 자동차 판매에서 나왔다. 그에 앞서 비아디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지 7년 만에 이 회사의 F3가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가 되었다. 제일 먼저 성공을 거둔 비아디의 모델은 전기 자동차가 아니었다. 초기에는 배터리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을 간파하는 능력이 빛을 발했다. 왕좌푸는 인터뷰에서 자주 체면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인에게 자동차는 무엇보다 위신을 세우는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적당한 가격의 자동차라도 중국인의 정서를 반영해 설계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보통 자동차 한 대에 많은 사람이 끼어 타므로 뒷자리가 무척 넓고 편안해야 했다. F3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잘 반영되었다. 비아디의 창업자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을 꿰뚫고 있다. 중국 중산층 평균 소득 수준은 여전히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일본보다 한참 낮다. 비아디는 소형차부터 대형 세단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가격도 4,4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분포되어 있다. 지인이 중국을 통일하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배터리 기술에도 불구하고 비아디의 첫 번째 전기자동차는 대단히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주행 중 휘발유에서 전기로 동력원을 바꿀 수 있게 한 비아디의 F3DM, DM은 듀얼 모드를 의미한다. 은 2008년 처음 생산되었다. 하지만 첫 해에는 48대밖에 팔리지 않았고 그마저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사들인 것이었다. 비아디는 2013년까지 F3DM을 만들었는데 총 판매량은 3,500대에 못 미쳤다. 당시 중국에는 전기자동차의 성공을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일단 아직 충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도시 지역에는 밤새 전기자동차에 플러그를 꽂아둘 수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이었다. 휘발유로만 가동되는 F3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8,750달러짜리 내연기관차와 정확히 같은 설계에 동일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의 가격은 21,900달러부터 시작됐다.
힘겹게 생존 경쟁 중이던 중국 중산층이 후자를 선택할 리 없었다. 2010년 중국 정부는 10개 도시 1000대 자동차, 전기자동차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의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전에 기반을 둔 비아디도 지원 대상이었고 전기자동차가 팔릴 때마다 대당 약 7,6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자연스레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낮아졌다.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한 추가 보조금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지원은 F3DM의 성공을 안겨주지 못했다. 게다가 F3DM의 배터리는 경쟁 업체들의 최신 전기 자동차들보다 성능이 떨어졌다. 배터리 용량이 16kWh로 테슬라가 내놓은 새 모델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고 전기 모드에서의 주행거리는 60km에 못 미쳤다. 연료 탱크에는 480km까지 달릴 수 있는 휘발유가 들어갔다. F3DM의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LFP 리튬 인산철 인산과 철로 만든 양극재다. 희소 금속인데다가 정치가 혼란한 콩고에 거의 전적으로 채굴을 의존해야 하는 코발트를 쓰지 않아 비교적 저렴하다. 또한 폭발과 화재의 위험이 적고 주기가 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 부피 또는 질량 단위당 에너지의 양, 밀도가 떨어져 높은 전압을 내지 못한다. 다만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에 쓰일 정도로 성능이 개량되어 기초가 주목된다.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썼다. LFP 양극재를 포함해 배터리의 핵심 부품들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개선되었고 덕분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전기자동차에도 사용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양극재는 LFP, 니켈, 망가니스, 코발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다. 전기 자동차와 다목적 에너지 저장 시설을 위해 대형 배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NMC 양극재와 LFP 양극재가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다. NMC.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두 양극재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지난 2-3년간 적어도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대체로 성능이 뛰어난 NMC 양극재가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특히 비아디가 관련 연구를 주도한 결과 LFP 양극재 또한 꾸준히 개선되었다. 이 회사가 LFP 양극재에 감상적인 애착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이어서 힘을 실을 뿐이다. LFP 양극재에는 비싸고 가격 변동성이 큰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코발트 채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는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가격에 민감한 신흥시장의 소비자들을 이끌어들인다는 이점이 된다. 비아디는 F3DM의 후속작이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조에서 이름을 딴 친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첫 번째 성공을 거뒀다. 2016년 친의 판매량은 5만 대를 넘었다. 처음 출시된 후 2년간은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자동차였다. 이 모델도 LFP 양극재를 사용했는데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새로운 버전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진조차 사실 배터리만으로는 70km밖에 가지 못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였다. 온전히 전기로만 구동되는 친 EV300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고 3년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공개되었다. 이 모델은 3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했는데 보조금이 붙지 않은 원래 가격이 36,600달러부터 시작했다. 보조금이 적용되면 가격은 절반 정도인 17,000달러까지 떨어졌다. 친 EV300의 사례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순조롭게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 나라는 독일인데 2020년에야 관련 계획이 발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이기도 했던 이 계획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9,000유로를 지원한다고 내세웠는데 중국과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비아디의 방식을 따라야만 중국 배터리 산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다. 텐진 리선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비아디의 시작이 어설픈 모방과 자체 해결을 기반으로 했다면 텐진 리선은 2억 7,200만 달러의 초기 자본금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누렸다. 그 결과 이 국유기업은 개인이 세운 배터리 회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일본에서 최첨단 배터리 생산 라인을 사들인 것이다. 비아디의 노동자들이 생산 라인에서 힘겹게 일하는 동안 텐진 리선은 완전히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운영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모토로라, 필립스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비아디에서 생산한 제품 중 30% 가까이가 폐기되는 사이에 텐진 리선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고품질 배터리를 생산해냈다. 배터리 생산량은 기가와트시로 측정한다. 경영학 교과서의 가르침과 달리 품질과 기술에 매달린다고 해서 항상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비아디의 생산량은 29기가와트시였고 닝더스다이와 함께 중국의 대형 배터리 시장을 이끌었다. 생산량이 10기가와트시인 텐진 리선은 주요 생산 업체 중 하나로 꼽혔지만 선두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새로운 영토, 새로운 자원.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호황을 밀어붙이기 위해 리튬이 필요했다. 리튬은 어떠한 중국의 양극재든, 즉 LFP 양극재든, NMC 양극재든, NCA 양극재든, LCO 양극재든 반드시 들어가는 유일한 금속이다. 다른 금속들은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니켈은 NCA 양극재와 NMC 양극재에는 들어가지만 LCO 양극재와 LFP 양극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코발트도 LCO 양극재, NMC 양극재, NCA 양극재에는 쓰이지만 LFP 양극재에는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리튬은 모든 양극재에 들어가고 심지어 음극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던 초기에 중국은 광대한 영토에서 리튬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꼭 자국 내 생산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외국에서 리튬을 확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탐사 이야기도 흥미진진하다. 이 나라의 역사를 알게 하고 국가의 지나친 감시와 위구르족 재교육 센터로 악명 높은 신장 지역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지도를 보면 신장은 중국 북서부에 있다. 이 지역은 스탄 국가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및 티베트와 국경을 맺고 있다. 과거에는 소련과 긴 국경선을 공유했다. 산맥으로 둘러싸인 신장은 녹지와 사막,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풍광은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운 동시에 적대적이다. 1954년 신장성 당석이었던 왕언마오가 남긴 말이 그곳의 자연을 가장 잘 요약해 줄 것이다. 신장의 땅 위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많은 지역은 그저 불모지다. 하지만 그 아래는 무한히 공급되는 보물이 매장되어 있다. 실제로 신장에는 석유가 풍부할 뿐 아니라 비철금속과 각종 귀금속이 묻혀 있고 리튬도 있다. 신장은 중국어로 새로운 영토라는 뜻이다. 이 지역이 19세기 말에야 청왕조에 의해 중국에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이름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지하에 숨겨진 보물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신장은 중국, 페르시아, 러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유라시아에서 거대한 권력들의 활동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또한 위치 때문에 베이징이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었고 외국, 특히 러시아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청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물러나면서 시작된 중국의 혼란기는 내전과 중일전쟁을 치르고 1949년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이어졌는데 이 또한 신장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관리자들은 소련, 중국 공산당, 국민당 그리고 비록 단명했으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까지 건국한 지역 내 이슬람 세력의 정치적 야심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지켜야 했다.
신장이 단호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야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거대한 지역이었지만 무척 가난한 탓이 컸다. 베이징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득은 간헐적이었고 그조차도 없을 때가 더 많았다.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산시성 연안에서 연안 4만 명의 인구가 내는 세금이 신장성 주민 400만 명이 내는 세금보다 많을 정도였다. 따라서 신장의 권력자들은 주민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이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사들이는 이라면 누구든 협력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모피와 양모를 팔았고 나중에는 지하 자원을 내놓았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로도 비교적 잘 닦인 소련이 이 지역의 지하 자원을 주로 거래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성스차이, 스탈린, 장제스. 베이징은 1938년 마오쩌둥의 동생 마오쩌민을 신장의 회계 담당자로 임명할 정도로 소련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마오쩌민은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신장성을 장악했던 군벌 성스차이 성세제가 소련의 차관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그가 하늘과 땅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더 많을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소련은 베이징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했다. 자본,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공학 지식, 그리고 국제 자원 시장에 진입하는 경로였다. 성스차이는 모스크바에서 돈을 빌린 후 현물로 갚았고 직접 이오시프 스탈린을 여러 차례 예방하기도 했다. 1938년 둘이 만났을 때는 스탈린이 신장의 주석에 관해 물었다. 성스차이는 신장에 주석이 있긴 하지만 채굴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만으로도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 중인데다가 특히 2차 세계대전을 맞아 군사력을 키워야 했던 소련은 성장의 연료가 될 광물 자원이 부족했다. 성스차이와 소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긴밀한 협력이 이어졌다. 신장은 스탈린에게 석유와 금뿐 아니라 베릴륨, 탄탈륨, 몰리브데넘, 텅스텐처럼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금속들도 주었다. 특히 이 지역은 적진인 독일 및 일본과 매우 멀어서 소련의 군수를 지원하기에 이상적이었다. 베릴륨, 무게가 알루미늄의 0.7배, 철의 0.23배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강성이 철의 1.5배나 되어 민간뿐 아니라 군수 산업에서도 쓸모가 많은 금속이다. 원자력 발전에도 쓰이고 있다. 탄탈룸, 매우 단단하고 고온에도 잘 견디며 부식에도 강한 금속이다. 희소금속이고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주로 채굴되는 탓에 가격이 비싸다. 하여 비슷한 성격의 텅스텐만큼 쓰이지는 못하지만 총알, 초경도 공구, 진공관, 심지어 휴대전화에도 들어간다. 몰리브데넘, 열에 강하고 지구상에 고루 퍼져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덕분에 여러 공업 분야에서 쓰이는 금속이다. 텅스텐, 합금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이는 금속으로 순수 텅스텐은 실톱으로 잘릴 만큼 매우 무르지만 합금이 되면 가공이 어려울 정도로 단단해진다. 전차부터 전투기, 미사일까지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 1940년대에 이런 이점을 알아챈 소련은 기꺼이 더 많은 돈과 뛰어난 인력을 신장 지역에 쏟아부으려고 했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종전 후 건설하게 될 기반 시설들을 앞서 구상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는 위험이 따랐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광업은 극도로 모험적인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금강을 찾아 나선 신생기업 중 단 2%만이 광산 개발에 성공한다고 추정한다. 실제로 청왕조의 지질학자들과 사업가들도 신장의 알타이 산맥에서 금을 캐는 상상을 하며 흥분했다. 하지만 이들은 곧 탐사 결과에 낙담했고 광업 투자 거품은 얼마 가지 못해 사그라들었다. 소련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원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성스차이에게 기꺼이 물리력도 지원하려 했다.
인공적으로 그어진 경계에 있는 지역들이 대개 그렇듯 신장도 민족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였다. 사실 이 지역은 중국에 편입되기 전부터 텐샨 산맥을 경계로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완전히 구분되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18세기 중엽 청해 건융제가 신장 지역을 정복하려 했을 때 북쪽의 중가리아 분지에는 불교도인 중가르족이, 서쪽의 타림 분지에는 튀르크어파의 언어를 쓰고 이슬람을 믿는 위구르족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위구르족의 독립 열망을 꺾는 데 소련군이 동원되었다. 소련군은 오늘날 러시아군이 시리아나 리비아, 우크라이나에서 비밀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첩보 활동을 펼치곤 했다. 성스차이가 소련을 선호한 이유는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스탈린이 서부 전선에서 나치에 밀리듯 하고 특히 소련의 비밀 경찰이 여러 동맹국에게 숙청을 자행한 1942년부터는 점점 신변의 위험을 느껴 동맹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장제스와 손을 잡았다.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에 필요한 신장의 석유, 그리고 당시 이미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달러를 바로 안겨줄 수 있는 텅스텐을 간절히 원했다. 장제스는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순원의 뒤를 이어 국민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기도 했던 그는 국민당을 이끌고 잠시 중국을 통일하기도 했으나 결국 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패했다. 성스차이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다. 오랫동안 소련에 기울었던 탓에 지위와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를 살려준 것은 지하자원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소련의 기술과 투자가 계속 흘러들게 하면서도 동시에 각종 공공건물에 걸려있던 스탈린의 사진을 장제스의 사진으로 바꾸는 처세술이었다. 국민당은 자체적으로 신장의 지하자원을 채굴해 시장에 내놓을 돈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새로운 영토의 문을 열어젖히고 신장을 본토와 다시 연결을 하려는 장제스의 열정은 소련인들을 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고 소련인들도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분위기가 불편해졌다. 그들은 각종 장비를 챙겨 소련으로 돌아갔다. 급감하는 수입과 일본군에 밀리는 장제스를 지켜본 성스차이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신장 지역의 국민당 관리들을 체포해버렸다. 이 판단은 그의 권력을 앗아간 치명적 실수였다. 장제스는 여전히 버텼고 1944년에는 성스차이의 후임자를 임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곧 신장 지역을 하나로 묶어온 유일한 원동력은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은 성스차이의 무자비였음이 밝혀졌다. 그가 사라지자 위구르족이 봉기했다. 중국 내륙과 신장을 잇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정세마저 불안해지자 지하자원에서 어떤 수익이 위태로워졌다. 소련은 중국의 통제가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광산들의 운영을 불법적으로 재개했다. 1947년까지 범죄적 채굴이 이어졌고 리튬, 베릴륨, 텅스턴 총 1000여 톤이 주로 이르티시 강을 통해 국경 너머로 옮겨졌다. 그리고 중화기로 무장한 소련 군대가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보호했다. 중국 최초의 리튬 가공시설. 1949년 말이 되자 내전에서 공산당을 이끌고 승리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곧 소련을 향한 태도가 따뜻해졌다. 게다가 마오쩌둥은 소련의 도움 없이는 신장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950년 신장의 광물을 성업화하기 위한 합작회사 2개가 만들어졌다. 중소석유회사와 중소비철희금회사였다. Sino-Soviet Non-Ferrous and Rare Metal Company. 이 중 후자가 주로 리튬과 베릴륨, 탄탈륨 채굴을 맡았다. 중국은 이 두 회사의 운영에 최소한만으로 참여했다. 다시 소련에서 자본과 기술, 인력이 왔다. 채굴된 금속들은 중국 제조업에서 사용되지 않고 원형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소련에 수출되었다. 그 중심에 커커투어하오의 광산들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 체결되는 페그마타이트는 스포튜민 함량이 높아 리튬과 베릴륨을 많이 얻어낼 수 있었다. 1950년부터 페그마타이트는 마그마가 엉겨 굳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광물지대다. 보통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휘석을 많이 포함하는데 그중 리튬 함량이 높은 휘석을 스포튜민 또는 리티아 휘석이라고 한다. 스포튜민 함량이 높아 리튬과 베릴륨을 많이 얻어낼 수 있었다. 1950년부터 1954년까지 1만 1000톤이 넘는 베릴륨과 4000톤이 넘는 리튬이 커커투오하이를 떠나 소련으로 운송되었다. 리튬, 베릴륨, 탄탈륨, 니오뷴 용도가 매우 다양한 금속이다. 철과 합금하면 강도와 가공성, 용접성이 좋아져 용접봉이나 철파이프 등으로, 티타늄과 합금하면 초전도성을 띠어 초전도 전자석이나 핵융합 실험로 등으로 쓰인다. 구하기 쉽고 알레르기를 거의 유발하지 않아 피어싱 액세서리도 많이 쓰인다. 니오뷴 같은 희소 금속을 자국 영토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소련으로서는 중국과의 회법이 아주 중요했다. 소련이 중소석유 회사와 중소비철희금 회사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954년 니키타 후르쇼프와 마오쩌둥의 관계가 악화되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중국이 두 회사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소련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소련 전문가들은 중국 소유가 된 회사들에서 계속 일했고 광물 자원은 보통 차관을 상환하는 수단으로 소련의 공장에 실려갔다. 1950년대에 중국은 자국 내 중공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계자들은 곧 이 나라의 광물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농업에 치우친 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꾸려면 꼭 필요한 요소였다.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양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떨어졌다. 희소금속은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 중요하게 쓰였다. 그러면서 커커투오하이 광산이 중국을 산업화하려는 노력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신장에는 광물 자원과 관련된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발맞춰 이 지역의 세력 기반을 장악하려는 베이징의 정치적 노력이 진행되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을 향한 위구르족의 태도를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1995년 신장성의 이름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 바꿨다. 또한 이 지역 출신의 한족 노동자들과 보안 인력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사실 1950년대에는 중국 산업이 그리 발전하지 않았던 탓에 리튬처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 사용되는 광물의 수요가 많지 않았다. 리튬과 다른 희소금속들은 단지 소련에서 빌린 돈을 갚는 수단이었다. 중국은 이들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커커투어하이 광산을 노천 광산으로 바꿨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956년에는 전해의 2배에 달하는 16,600톤의 리튬을 소련에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커커투오하이 광산에서는 베릴륨보다 리튬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 1962년까지 이 광산에서 소련으로 운송된 리튬은 10만 톤에 달했다. 베릴륨은 3만 4천 톤에 그쳤다. 당시 커커투오하이 광산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리튬을 생산하는 곳이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리튬은 주로 유리와 도자기 생산에 쓰였다. 유리 생산에 투입된 리튬 중 70%는 급격히 발전한 텔레비전과 전자산업에서 소비되었다. 같은 기간 소련에서는 텔레비전을 향한 열기가 점차 사그라들었다. 물론 소련의 모든 가정에 텔레비전이 놓이기까지 커커투오하이 광산의 리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8년에는 신장의 우르무치에 중국 최초의 리튬 가공 시설인 115 공장이 문을 열었다. 115 공장이 문을 열었다.
이 공장은 중국에서 채굴한 스포튬민을 산화 리튬이나 리튬이엄처럼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으로 가공했다. 첨단 기술뿐 아니라 핵무기 관련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리튬은 신장 지역 내 고속도로와 창고 시설 개발에도 불을 지폈다. 1960년대 초 신장의 석유를 내륙으로 옮기기 위해 건설된 란저우 신장 철도는 미래의 각종 금속을 운반할 길이 될 운명이었다. 지방지역의 산업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대약진운동은 국유기업인 중국 비철금속공업에 특히 신장지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1960년이 되자 신장지부가 고용한 인력만 초창기의 6배인 2만 4천 명까지 늘어났다. 핵무기 개발이 대세를 바꾸다. 소련에서 흘러오던 차관은 1960년대 초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소련과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이유와 실용적 이유 모두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시작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것이었는데 마오쩌둥은 블라디미르 레닌과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에서 벗어나려는 소련의 움직임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그 사이 소련이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의 관내 지배력이 약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한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벌어졌다. 이런 이유들로 중국은 1955년부터 핵무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최초의 핵시설은 신장에서 시작되는 철도의 종착지인 란저우와 히투르 매장량이 많다고 알려진 바오터우에 건설되었다. 리튬은 중국의 핵무장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리튬의 동위원소인 리튬-6는 수소폭탄의 핵심 재료다. 이 동위원소는 중성자와 반응해 핵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핵 재료인 트리튬, 즉 3중 수소가 된다. 트리튬이 중수소인 튜테륨과 결합하면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열핵 폭발을 일으킨다. 핵무기 경쟁에서 리튬이 중요해지자 커커투오하이 광산의 채굴 할당량도 바뀌었다. 1963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광산은 소련의 차관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던 베릴륨 대신 중국 핵무장 계획의 핵심인 리튬 채굴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2016년 함흥 근처에 지은 시설에서 과잉 생산된 리튬-6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 상황을 가늠하기도 했다. 중국의 핵무장 계획에 신장의 자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되고 석유 생산지로서의 중요성까지 더해지면서 1960년대 내내 이 지역의 보안시설과 병력이 증가했다. 광산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역 내 한족 인구도 증가했다. 높아진 경제 수준과 인구 구성의 변화 모두 위구르족과 중국인 사이의 긴장감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다만 배터리 산업의 호황이 시작되기 전까지 적어도 리튬에 한해서는 크게 특별한 것 없는 세월이 이어졌다. 그때까지 리튬은 유리, 도자기, 알루미늄, 에어컨 산업에서 쓰일 뿐이었다. 신장 외에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리튬 매장량이 많은 두 지역에서 채굴이 시작되었다. 바다와 가깝지만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빈곤한 장시성, 그리고 티베트와의 경계에 자리한 스촨성이었다. 국유 광산과 가공시설이 들어섰고 오늘날 시장을 주도하는 리튬 생산 업체 두 곳이 탄생했다. 바로 간펑 리튬과 텐치 리튬이다. 다음 장들에서는 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여정을 따라갈 것이다.